반갑습니다. 화홍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입니다. 오늘은 척추내시경 상처가 작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좋은 거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비욘디에서 쭉 이렇게 운동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시경 얘기도 가끔씩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예전에 한 번씩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술의, 척추 수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처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할 때, 유압술, 척추 수술을 할 때 유압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유압술을 할 때 이제 상처 크기를 이제 사진을 찍어 온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구멍 4개를 뚫어 놨습니다. 이 정도가 정중앙이거든요. 이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정중앙인데, 이렇게 왼쪽에 구멍 2개, 오른쪽에 구멍 2개, 이제 구멍 2개, 이 구멍 토탈 4개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유압술이라는 수술은 보시면 이게 유압술이라는 수술인데, 여기 보면 요추 4번 그리고 요추 5번이 이렇게 뼈가 어긋나 있습니다. 허리에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병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 전방전이증.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병이 전방전이증입니다. 전방전이증은 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병을 얘기를 합니다. 뼈가 어긋나게 되면 이 척추뼈 안에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관이 요렇게 동그랗게 2개의 뼈가 연결된 상태로 이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뼈가 어긋나면 이런 식으로 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는 엑스레이 사진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MRI 사진인데, 이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넓혀주고, 그리고 이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은 이제 병들어서 이제 못 쓰기 때문에 이 연골판을 제거를 합니다. 이 연골판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거 2개 보이시죠? 이렇게 2개의 받침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 받침목은 여기 점점 돼 있는, 여기 마커라고 하는데, 이 집어넣는 이 받침목은 특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플라스틱은 이제 엑스레이에서 촬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외래 올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MRI 찍어서 확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수술 후에 외래를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실 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 받침목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게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게 하려고 이 받침목 안에다가 이 조그만 마커라는 걸 집어넣어서 엑스레이에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보면 이렇게 뼈가 어긋나 있는데, 뼈를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뼈가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흔들리는 걸 흔들리지 않게 나사로 고정을 하죠. 고정을 하고 수술을 끝내게 되는데, 이 나사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나사가 좀 겹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옆에서 찍어서 하나처럼 보이는데 2개인 거죠. 뼈 하나당 좌우로 해서 2개씩 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나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나사 4개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구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구멍을 통해서 4개의 나사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끝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할 때의 상처의 크기죠. 근데 예전에 기존 척추 수술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크게 열어놓고 이제 수술을 했었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척추 내시경 상처가 작으면 뭐가 좋은 거죠? 뭐가 어떻게 좋다는 거죠? 라는 이제 타이틀인데, 일단 이 타이틀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고, 그리고 쭉 이제 질문들도 좀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준비해온 다른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개를 하게 되면 일단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상처가 크게 필요했던 거죠, 이제 과거에는.
근데 이 상처가 크게 되면 크게 열고 그리고 양측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이 중앙에 이제 뼈를 노출시켜 놓고 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척추뼈 양측으로는 소위 뭐 아실 겁니다.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 붙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근육들을 다 박리를 해서 옆으로 이렇게 젖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척추뼈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시경은 이 근육을 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관통을 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통해서 근육을 관통해서 지나가서 바로 뼈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뼈를 깎아야 되는 부분을 깎아내서 이제 넓히는 거죠. 넓힌다는 것은 신경이 이 뭐 디스크든 그리고 뭐 협착증이든 안금 전방전이증이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신경이 많이 눌려서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 뭐 저리다, 당기다,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니까 신경을 넓혀주고 그리고 뭐 협착증은 좁아졌으니까 넓혀주는 거고 디스크는 연골판이 밀고 나와서 신경을 누르니까 그 밀고 나온 연골판을 제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는 뼈가 어긋나서 흔들려서 아픈 거니까 뒤에서 신경을 넓혀준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박리를 해가지고 손상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양방 내시경. 이게 사실 오늘 준비한 타이틀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가 좋냐면 근육을 박리시키는 손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병만 딱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끝낼까요? 어쨌든 타이틀에 대한 답변 드렸고 그리고 준비한 내용들 쭉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질문 들어온 거 답변 좀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탐구님께서 안녕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수술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괜찮은 치료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수술이라고 하시는 게 이제 절개 수술을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미 조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설명을 쭉 드릴 부분을 이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처가 적고 그리고 근육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 직후의 이제 허리 통증도 덜 하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시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더 회복이 빠른 거죠.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기 보행이라고 하는데 수술 후에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회복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회복도 더 빨라지시고 퇴원도 더 빨라지시고 당연히 더 도움이 됩니다. 방금은 세계탐구님께서 물어보셨고 그리고 세상만사님께서 어머니가 곧 척추내시경 신경감압술 수술을 하시는데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어느 병원은 금식하고 어느 병원은 안 하고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내시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금식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술을 할 때 이제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수술 종류들마다 다 차이는 나지만 수술을 하게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엎드려서 하거든요. 엎드려서 뭐 짧게는 뭐 30분, 길게는 뭐 2-3시간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더 긴 수술도 있겠죠. 근데 엎드려 있으면 사람이 가슴하고 배가 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위 안에 음식이 있으면 눌려 있으니까 굉장히 속이 불편해지고 그렇게 수술하는 도중에 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약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약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주사약이 들어가게 됐을 때 구역질 구토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수술하는 도중에 환자가 토를 하게 되면 환자도 괴롭고 그 다음에 몸이 들썩이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금식은 척추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리 수술을 이제 양방 내시경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전신 마취는 필요 없습니다. 척추 마취라고 해서 하반신만 마취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위내시경 할 때 수면으로들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약을 써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해서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면 이제 수술이 끝나 있죠. 그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금식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뭐 제가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척추 수술을 할 때는 금식은 하는 게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세상님께서 제가 척추신경 성형술을 한 지 3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왼발 엄지부터 발등까지 통증 및 약간의 저림과 발끝을 뒤로 젖혔을 때 오른발에 비해 현저히 힘이 없고 병원 방문하니 내시경 수술로 부풀어져서 좁아진 신경을 정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비용도 너무 비싸고 안 하면 다리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언제 빨리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재수술은 아니겠죠. 일단 신경성형술은 수술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안 그러면 신경성형술 예전에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면 재수술이 되는 건 맞겠죠. 근데 마비가 되어 있으면 마비가 있으면은 이제 신경이 눌려 있어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넓혀주지 않으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둘러서 이제 신경이 안 눌리게 이제 수술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이제 안 올라온다라고 하면 발목도 같이 힘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으신데 어쨌든 엄지발가락이 안 올라오는 거는 보통 요추 5번 신경이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발목을 들어 올리고 이 동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추 5번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고 보통 요추 5번 신경이 눌리는 거는 이제 척추에서는 4, 5마디 또는 5, 6마디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직한 세상님, 이제 마비가 있으시다고 하면 요거는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로버트님께서 후 관절염이 심할 경우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척추 후관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척추 후관절염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주된 증상은 허리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사 치료나 뭐 시술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경우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을 한다면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수술을 하는 경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척추 내시경 이제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내용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수술 발전의 두 가지 큰 축이라는 이제 큰 축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이건 다만 척추 수술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수술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습성의 최소화. 침습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손상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변에 들어가는 과정에 지나가야 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나가야 되는 구조물들을 손상을 시키고 병이 있는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나가는 길에 정상 조직들을 손상을 시키는데 이 손상시키는 거를 침습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습성을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한 가지 대원칙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 시야. 수술은 눈으로 보고 하겠죠. 이 수술 시야를 어떻게 더 정밀하고 더 자세하게 만드느냐.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이제 수술의 발전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습성의 최소화라는 거죠. 이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인데 옛날에 크게 뭐 요즘에도 이렇게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열어놓고 수술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침습성이 높다. 굉장히 침습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싫으니까 정상 조직을 너무 손상시키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통을 꽂고 수술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절개가 큰 이유는 땅을 파고
땅을 파서 들어가게 되면 위에는 이만큼인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죠. 척추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개가 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수술 부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금속으로 된 통을 탁 꼽으면 똑같은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절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관통해서 들어가서 병변에 바로 도달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 양방향 내시경 융합술을 하면서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 아까 제가 특수 플라스틱으로 된 받침목을 2개 넣었다고 했죠. 여기 하나,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2개의 받침목 사이에 이제 환자분 한 대에서 얻은 자가 뼈를 집어넣은 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침습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고,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다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에 감기가 기침이 정말 안 떨어져서 저도 몇 주째 지금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건강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야의 발전. 처음에는 이제 맨눈으로 보고 했는데 이제 뭐 돋보기 같은 걸 썼겠죠. 그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발전된 형태가 이제 수술용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룩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지금도 많이들 씁니다. 굳이 뭐 엄청난 장비, 이제 뭐 미세한 미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필요 없는 수술은 어느 정도만 확대해도 충분한 경우에는 굳이 그런 장비를 쓸 필요는 없겠죠. 지금도 여러 과에서 뭐 잘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이죠. 룩베라는 걸 끼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척추에서 많이 이제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한 절개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미세 현미경입니다. 이 미세 현미경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할 때. 미세 현미경은 일종의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걸 당겨서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이 미세 현미경은 사실 신경외과 영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장비입니다. 이 미세 현미경 전과 후로 역사를 이 신경외과 수술을 나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장비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제 발전의 큰 획이 되는 것이 이제 내시경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척추 내시경입니다. 이 척추 내시경으로 상처에 구멍만 뚫어서 척추뼈까지 바로 도달한 다음에 수술을 시작을 하게 되죠. 정상 조직의 손상이 없는데, 이 척추 내시경은 침습성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획기적인 시야를 제공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게 이제 미세 현미경의 이제 수술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에서의 수술 화면이거든요. 이 중앙에 보이는 이 하얀 것이 이제 척추신경인데, 척추신경이 보이는 화질 자체가 아예 다르죠. 보면 물론 이제 녹화 화질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실제로 수술할 때 좀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미세 현미경으로 볼 때 이 정도의 화질로 보이진 않죠. 보시는 것은 여기서도 이렇게 미세하게 빨간 선들이 보일 겁니다. 이 모세혈관인데 여기서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수술 시야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광학 장비들, 뭐 이제 사진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광학 장비들, 카메라 이런 쪽으로 해서 렌즈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이 이 내시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시경의 화질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발전을 이미 했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큰 수술 발전의 큰 2가지 축에 다 이제 관여를 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제 척추 내시경이다, 양방향 내시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척추 협착증 강압 수술을 하는 건데, 방금 뼈를 조금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라 있는 뼈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를 제거해주고, 지금도 또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라 있는 뼈를 제거해주고, 이 부분이 신경이거든요. 이제 넓혀진 거죠. 이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신경을 이렇게 널찍하게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수술과 연방 내시경 이제 이거는 유압술 기준인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존 척추 수술은 절개가 좀 크죠. 근데 연방 내시경 같은 경우는 나사 구멍 4개만 뚫습니다. 1.5cm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 하나를 집어넣는데 한 1.5cm 정도 구멍이 있어야지 나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기존 척추 수술은 꽤 되지만 연방 내시경은 거의 없고 출혈량 좀 되지만 거의 없고 그다음에 입원 기간도 좀 길지만 입원 기간 짧고 걸어 다니는 것도 이제 일단 유압술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은 다음 날까지도 허리 통증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크게 절개를 하고 하면 이제 그만큼 통증이 더 심하고 상처가 적은 만큼 수술 직후의 통증이 적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걸어 다니고 하는데도 빨리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조기 봉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빠르고 빨리 퇴원을 하고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척추 수술 발전의 큰 축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질문이 조금 들어왔을 테니까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직한 사장님 아까 로버트님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파란 하늘님께서 저희 남편이 허리 디스크가 터져 있어서 단일 구멍 척추 내시경 수술했고 어제 퇴원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낚시가 가고 싶대. 너무너무 낚시가 가고 싶대요. 예, 낚시 다녀와도 될까요? 무리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다녀와도 될까요? 안 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수술 해주신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 환자분이라고 한다고 제 환자라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낚시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낚시 취미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좀 있으십니다. 근데 낚시가 진짜 최악이거든요. 보통 밤 낚시들도 많이 가시고 하시는데 낚시하러 가면요. 이제 배낚시를 가게 되면 배가 이렇게 막 이제 바다 위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이죠. 근데 허리 지금 수술해 놨는데 근데 안에 지금 디스크 빼내고 해서 연골판도 손상돼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이제 불안정하게 중심도 잡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배낚시가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평지에서 이제 앉아서 하는 낚시다. 낚시 가면 계속 앉아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는 게 일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앉아 있는 게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죠. 낚시 가면 보통 밤 낚시들 가면 그냥 밤새도록 앉아 있다 오시거든요. 정말로 안 됩니다. 제 환자면 파란 하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름 나계중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척추관 협착증인 건 전에 진단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아버지가 걷는 게 좀 힘드셔서 다시 병원 가보니 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신경을 계속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데 아버지 현재 70대라서 척추 수술이 좀 걱정되네요. 요즘에 70대 80대 분들도 수술 굉장히 많이 받으십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전신 마취 위험도 피하고 그리고 요즘에 사실 옛날하고 다른 게 요즘에 70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거 한 20,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60대 분들이랑 비슷하시거든요. 이런 이제 노화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논문들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 10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70대는 과거에 이제 3, 40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지금의 70대가 그 당시 때 60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대는 70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나이 이제 70 넘으면 수술 안 한다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80이 넘어도 환자분이 컨디션이 괜찮고 하면 수술을 합니다. 환자분이 견딜 수 있고. 근데 수술도 옛날보다 굉장히 환자분한테 이제 정상 조직의 손상도 줄어들고 수술 시간도 과거랑 비교하면 수술 시간도 많이 짧아졌고 하기 때문에 컨디션만 괜찮으시면 수술하시고 남아있는 여생을 좀 더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니 이제는 자기가 힘들 정도로 아파요. 반드시 누워서는 너무 아프고 옆으로도 너무 불편해요. 당기는 아픔이라 해야 되나? 허리 숙이는 스트레칭도 아예 못하고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저번에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상 디스크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다른 병원 가봐야 되나요? 디스크라는 병은
연골판이 밀고 나오는 병이거든요. 이제 뭐 요거 조금 설명해 볼까요? 이제 안 그래도 허리 디스크 설명을 할 예정이었는데, 보시면 허리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이 연골판이 들어 있는데요. 이 연골판이 노화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 연골판의 속에 있는 내용물이 뒤로 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흘러내린 건데, 이 지금 이미지는 MRI 검사이거든요. 엑스레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엑스레이는 추정입니다. 엑스레이는 연골판하고 신경을 촬영을 못하고 뼈의 윤곽만 촬영해서 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보고 디스크가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확진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 디스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고,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일단 MRI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다리에는 통증은 없으시고 허리만 통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허리에만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통증이 그 정도로 심하시다고 하면 정밀 진단을 MRI를 통해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뭐 마음 편한 하루님께 대답을 하면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이런 병이죠. 증상은 이제 그 눌리는 신경이 가는 길을 따라서 터질 듯이 아프다, 쑤시다, 차갑다, 저리다, 쥐난다, 아리다, 찌릿거린다, 뭐 뻐근하다, 먹먹하다,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허리 생기는 제일 대표적인 병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 말씀드렸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아까 요렇게 하면서 이제 요렇게 관이 척추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척추관이 요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져서 눌리는 거죠. 보시면 요 구멍이 지금 제가 손으로 관을 만들어서 표현한 척추관인데, 이 척추관이 뒤쪽에서 이 뼈도 자라 들어오고 인대가 자라 들어오면서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이 척추관이 좁아지죠.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MRI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는 널찍하게 내려오다가 짤록해지죠. 이런 식으로 신경이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디스크와 증상이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환자분들이 디스크하고 협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어떻게 이 다리에 증상이 뭐가 생기면 허리에 병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협착증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편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디스크는 앉아 있을 때도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보다는 이제 엉치, 다리, 발 쪽으로 저리고 당기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걸어가면서 증상이 심해지고 앉아서 쉬면 증상이 이제 가라앉는 특징을 가지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하고 협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전방전이증. 전방전이증은 뼈가 어긋나는 병이죠. 이 보시면은 이분은 이게 똑바로 선 거고, 똑바로 섰을 때도 이제 허리 커브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인데 굽히면 이렇게 뼈가 노는 거죠. 예, 여기서도 어긋나 있는데 앞으로 더 빠집니다. 이렇게 뼈가 어긋납니다. 예, 여기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 뼈가 어긋난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이 눌려 있고, 이렇게 이분은 세 가지 병이 같이 있으신 거죠. 뼈가 어긋나 있는 전방전이증이 있고, 그리고 디스크가 뒤로 밀고 나와 연골판이 뒤로 밀고 나와 있는 허리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협착증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허리에 제일 많은 병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신 거거든요. 전방전이증은 이런 증상입니다. 전방전이증은 척추 협착증의 증상에 이제 허리 통증이 같이 더해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물론 이제 뭐 약물 치료, 뭐 도수 치료, 뭐 견인 치료, 뭐 이런 치료들, 보존적인 치료들이 있고, 그 치료들은 이제 보조적인 치료가 되겠고, 주된 치료는 이제 주사, 시술, 그리고 수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주사 치료가 있고요. 신경주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막의 감압술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경막의 감압술은 주사 치료를 발전시켜 놓은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뭐 절개를 하고 들어가든 뭐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하든 어찌 됐든지 간에 병이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들을 넓혀주고 신경을 안 눌리게 만드는 게 이제 수술적 치료가 되겠죠. 근데 비수술 치료, 그러니까 주사 치료와 시술 치료는 구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구조를 넓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사 치료보다는 좀 더 발전시켜 놓은 게 이 시술 치료가 되죠. 그래서 경막의 감압술을 보시면 이 꼬리뼈에서 이 병 있는 자리까지 카네다란 관을 하나 올립니다. 보시면 요게 이렇게 관 보이시나요? 지금 환자분이 이게 엎드려 있는 상태고 이 허리인데 머리가 이쪽이고 이쪽이 다리 쪽이 되고 엎드려 있으니까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겠죠. 꼬리뼈에서 꼬리뼈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내고 이제 그 꼬리뼈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카네다란 관을 병이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도관은 방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끝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있는 자리에 정확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생리식염수를 약간 압력을 줘서 탁 쏴줍니다. 그렇게 쏴주면 병이 있으면은 병 주변으로 해서 유착이라는 게 생깁니다. 신경은 척추관 안에서 약간 미끄러지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 유착이 생기게 되면 신경이 약간 붙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 붙들려 있는 신경이 좀 더 잘 미끄러질 수 있게 그 유착을 약간 수압을 통해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유착 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약물을 넣어줍니다. 이 유착 박리를 했기 때문에 약물은 더 잘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약물이 이제 신경염증, 신경부종을 가라앉혀서 증세를 호전시키는 치료가 경막외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오른쪽으로 갔고 요건 왼쪽으로 온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치료 두 가지, 이제 주된 치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술은 그러면 언제 꼭 필요할까요? 언제? 좀 전에 이제 질문이 한 번 있었죠. 마비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1번은 꼭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비수술 치료들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점차 진행을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번은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엉치 다리의 심한 통증 저림인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비수술 치료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수술을 바로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더 좋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지의 운동마비와 그리고 대소변 장애입니다. 하지의 운동마비, 그러니까 뭐 다리가 아프다, 저리다, 그리고 먹먹하다가 있습니다. 먹먹하다는 감각마비거든요. 만졌을 때 내 살 같지 않고 남의 다리 같아요. 이게 먹먹하다는 거고, 이건 감각이 떨어져서 감각 저하가 있는 건데 이걸 감각마비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마비라는 건 뭐냐면 동작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 아까 로버트님이었나요? 아니 수술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치료를 정직한 세상님께서 엄지발가락 마비가 이제 오신 상태거든요. 이게 하지의 운동마비가 됩니다. 근데 발가락은 사실 하나 못 든다고 하더라도 뭐 나 그냥 참고 살래, 뭐 환자분의 선택이죠. 근데 엄지발가락이 안 올라오는 거는 그래도 좀 덜 불편하거든요. 근데 발목이 안 올라오면 너무너무 불편하죠. 근데 발목보다도 무릎이 안 펴지면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안 올라오게 되면 더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멀리 있는 관절일수록 좀 못 움직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장애가 덜한데 큰 관절로 오면 올수록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가 심해지는 거죠. 발목이 안 올라와도 걸어는 다닙니다. 근데 무릎이 안 펴지면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운동마비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대소변 장애, 대변이 샌다, 소변이 샌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엄청난 응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를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경우에 돌아온다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지 돌아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서둘러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양방향 내시경으로 앞서 설명했던 이제 유압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경이고 다 넓혔고 연골판 다 빼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수 플라스틱으로 된 받침목을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여기 특수 플라스틱으로 된 받침목이거든요. 화면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이게 이제 가까이 가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보고 있는 거여서 그런 거고,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집어넣죠. 이게 두 개의 받침목이 들어갔고, 그리고 받침목 사이에 뼈가루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뼈가루를 채워주고 이제 수술을 끝내게 되는 거죠. 제가 수술을 좀 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증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고, 이렇게 어긋나 있었는데 잘 맞췄고 받침목 집어넣고 나사 고정했고요. 신경 이렇게 널찍하게 잘 넓혀졌죠. 증례 2번도 보면 마찬가지로 어긋나 있었는데 잘 맞춰줬고,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이렇게 넓혀주고 받침목 2개 넣어주고 나사 고정해줬고, 세 번째도 어긋나 있었는데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신경 이렇게 널찍하게 넓혀주고 받침목 넣었죠. 받침목이 2개 보이고 나사 고정해줬고, 이게 이제 척추 유합술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더 들어오신 질문은 없으시거든요. 늘 제가 이 비욘디에서 이제 요 방송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척추 보존 운동, 척추를 손상시키지 않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척추 보존 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코어 운동 많이들 얘기하죠. 코어 운동은 사람을 똑바로 서게 하는 이 근육들을 코어라고 하고, 그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코어 운동이겠죠. 대표적으로 스쿼트가 있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이 무게를 들게 되면 허리가, 척추가 이 무게를 고스란히 다 견디고 있어야 됩니다. 예, 위아래로 눌리는 힘을 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척추의 노화를 더 빠르게 조정시키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하중이 걸리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연골판이 위아래로 눌리는, 압착되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해서 코어를 이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척추 기립근과, 그것도 이제 아래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인데, 이 두 가지 운동을 하지 않고 다른 운동으로 대체를 해서 그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운동이 브릿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 마찬가지로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운동의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강하게 이 바벨을 얹고 운동을 하시면 강도가 높아지는데, 바벨을 100kg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무게가 척추 관절을 위아래로 짓누르는 방향으로 이 힘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 관절의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고요. 원리에 대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레그 킥백이 있습니다. 덩키킥이라고 하죠. 당나귀 뒷발차기인 거죠.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리를 누르는, 연골판을 위아래로 누르는 힘이 이제 걸리지 않죠. 여기에다 강도를 좀 올리고 싶으면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더 추천하는 방법은 모래주머니입니다. 온라인에 이제 포털창에서 네이버든 다음이든 포털창에서 모래주머니 검색하시면 팝니다. 예, 여러 종류의 브랜드들이 있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하면 운동 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랩풀다운은 허리하고 엉덩이 근육 운동은 아닌데 등 운동이고, 등 근육 광배근 운동이죠. 척추의 전반적인 커브를 좀 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이 질문까지 답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찾는 김형사님께서 지난주에 미끄러질 뻔해서 휘청했는데 그때 허리에 무리가 갔던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허리가 아픈가? 이 정도 느낌만 있다가 오늘 왼쪽 다리가 전체적으로 살짝 저리거든요. 허리 디스크에서 오는 다리 저림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걸까요? 평소에도 자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엄청 거북목이에요.
이게 좀 전형적인 코스인데요. 이게 무조건 그 정도를 가지고 무조건 디스크라고 제가 당연히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허리가 처음에 많이 아팠다. 근데 허리가 점차적으로 안 아파지더니 다리로 뭔가 약간 저림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다리에 통증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MRI 찍어보면 허리 디스크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건강 찾는 김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코스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하죠. 근데 그 정도로 가지고 무조건 디스크라고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의심은 조금 되는 건 맞습니다. 확실하게 진단을 하려면 MRI 검사가 필요하겠죠. 증상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뭐 빨리 간다라고 해서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밀고 나올 연골파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며칠 더 보시는 거는 괜찮기는 한데요. 뭐 서둘러서 가시는 게 빨리 치료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좀 의심이 좀 되기는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50님께서 몇 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 중인데 치료를 받으면 좀 좋아졌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아프고 다시 재발해서 힘듭니다. 요즘엔 도수 치료랑 체외 충격파 치료도 받아보고 있는데 잠깐 괜찮다가 다시 통증이 돌아와요. 왜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계속 재발하는 걸까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재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병이 그대로 있는데 증상이 계속 생겼다가 좀 호전됐다가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병이 재발한다라기보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척추 보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 이미 노화가 되고 밀고 나와 있는 허리 디스크를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병원 가서 증상이 호전이 됐다라고 해서 병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병원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다시 생기지 않게, 증상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관리거든요.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라고 하면 체중 조절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근력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근력 강화를 통해서 허리를 좀 더 잘 잡아주면 증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노화와 관련된 병들이고, 노화된 걸 예전처럼 다시 젊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재발한다라기보다는 증상이 재발을 하는 것이다. 관리를 해서 증상 재발 빈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흔님께서는. 로버트님께서 디스크 재생술 같은 건 언제쯤 나올까요? 너무 힘드네요. 네, 디스크 재생술 자꾸 해서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한 10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 디스크 재생 관련해서 이제 임상 시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통과가 되고 성공은 아직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디스크 재생술이 나와 있지는 않고, 근데 언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언젠가가 뭐 5년 이내일지 10년 이내일지 20년이 지나도 안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뭐 보통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계속해서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언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코드님께서 부모님이 경추 척수증 의심된다는데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추 척수증은 보통은 어떠냐면, 이 손이 내 손 같지 않다, 뭐 젓가락질이 안 되고 뭐 글씨 쓰기가 안 된다, 그리고 걷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나한테 휘청거린다 그래, 이런 경우도 있고, 스스로도 걷는 게 막 휘청휘청해서 걷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경추척수증인데, 경추척수증은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고,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안 받으시면은 이제 장애가 남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꼭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홍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